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난리를 치긴 쳤는데,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난리를 치긴 쳤는데, 실제로 난리 친 거, 이 S&P 500 지수입니다. 난리를 쳤는데, 그 난리 친 때가 이제 실리콘밸리 난리 치면서 요동치긴 했잖아요. 여러 번. 실제로는 추세를 붕괴하지는 못하고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 쪽에 그 뉴스레터를 보면 그분이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거든요. 4200까지는 내적 달릴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힘을 갖고 지금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수습은 되느냐? 이거가 여기가 그 UBS, 이거 CNBC 데이터입니다. UBS 이 정점 치고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그 크레딧 스위스,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왑 레이트입니다. 이거. 요게 도이치방크 역시 정점을 치고 24일 날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크레딧 스위스거든요. 얘 역시 24일 날 정점 치고 추세적으로 이제 안정하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 이외에 기술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변동성 지수 보면 이게 빅스 지수하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인 VXN이거든요. 얘들 13일, 14일 날 정점 치고 추세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주식시장 차트를 보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때 변동성이 크게 된 다음에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거는 그 콜레이쇼인데 윗방으로 올라가면 풋배팅이 세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수 데이터가 있고 개별 주식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지수는 이제 주로 기관 쪽에서 잘 운영하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많이 운영하는데 이건 그걸 혼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3월 13일께쯤에 정점을 치고 추세적으로는 정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안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개별 주식 투기 세력이 하는 거 역시 3월 13일 날 가장 큰 고점을 치고 아래로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스탁 차트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거는 구글 금융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그 미 10년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3월 13, 14 요때 최고치를 치고 그 변동성이 추세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단순 변동성이기보다는 뭐 신용이라든가 지금 주식 혹은 자금 조달, 뭐 안전자산 선호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된 건데, 이거는 그 OFR 쪽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산출하는 건데, 얘가 보시면 여기 3월 13일 정점 치고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점은 밑으로 조금씩 내려왔고 이제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저점도 뚫었고 직전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시카고 연준에서 산출하는 금융 지수거든, 심리 지수.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아직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24일 날 최종중 나온 거고, 아직 31일 이제 요번에 나올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최종치가 나오진 않았어요. 얘가 이제 아랫방향으로 꺾일지는 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가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끔 보여드린 CNN 비즈니스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얘 보시면 이제 이 최대로 공포스러웠던 때, 아래가 공포스러운 거고 위로 올라가면 욕심이 커지는 거거든요. 최대한 공포스러웠을 때가 3월 13, 14 요때, 그리고 나서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꼬물딱꼬물딱 먼 일들이 조금씩 생겼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주가가 아랫방향으로 뭐 내려간다거나 이런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래서 10년 국채 수익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죠. 한 달치를 보면 이렇게 쭉 빠져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다가 다시 반등해서 지금 올라온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가격이 힘을 잃고 있는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안전자산 선호 강해지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하향 국면으로 안정화 국면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그 투자 포지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3월 15일 난리 쳤을 때거든요. 그때 바닥 치고 그 다음에 3월 21일 중간중간에 일이 있었지만 계속 얘네들 포지션 늘리고 있어요.
이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는 거죠. 다만 이게 그 상당한 강도의 트렌드로 계속 밀고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다른 지표들을 혼합해 놓은 건데 밑에 보시면 이게 그 머니플로우 보라색이 OBV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 머니플로우는 거기다 가격까지 포함해서 작업을 치는 건데 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일단 OBV는 올라가고 있고, 머니플로우가 그렇게 강도가 세진 않아요. 자금이 흘러 들어오는 강도가 세진 않거든요. 거기다 밑에 보면 이제 방향성의 강도를 말하는 ADX 같은 경우도 지금 들려 올라오고 있질 않아서 상승 추세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강력하게 뭔가 드라이브를 걸고 밀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사실. 다만 이제 추세를 놓고 보면 4200선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차트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정배열로 다시 올라가서 넘어선 상태로 가고 있고, 얘가 그 추세 현상을 다 따라간다면 작년 그 8월께인가요? 이때가? 예, 8월 11일 날 찍었던 고점 언저리를 터치하러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언저리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가지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게 PF거든요. 부동산 PF 같은 경우 뭐 전액 만기하고 이게 시한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체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사 하나 끄집어내 보면 한겨레 기사입니다. 이거 사설이고요. 이거를 누가 쓰셨는지는 안 올라왔네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동산 PF 개발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주더라 해서 나중에 수익금을 상환하는 건데, 이 수익금 상환을 받으려면 이게 분양이 다 돼야 됩니다. 이런 관련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9월 기준으로 한 163조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도 58조 급증한 상황이고, 이게 2013년보다는 522%나 폭증했는데, 우리가 그 저축대부조 상호저축은행 몇 개 파산했잖아요. 2011년도인가? 요 11년도 13년도 사이에. 그래서 그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소극적인데, 여기에 이제 다른 금융사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쳤다는 거죠. 증권사, 밑에 보면 뭐 어디 갔나? 여기 있네요. 증권, 카드, 보험,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저축은행 난리를 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액션을 했고, 증권사가 처음 진입하면서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권사가 지금 수수료를 계속 내려가지고, 그 주식거래 수수료, 그게 근본적인 이익 구조였는데, 거기에서 이익을 못 내니까 다른 쪽에서 이익을 내려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으로 들어온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최근에 가격이 급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난리를 칠 수 있는데, 이게 그 5월 달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연장할지 말지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6월 달에 뭔가 잘못 삐끗하면 터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 나오셔가지고, 부동산 전문가 중에 한 분인 한문도 그 교수께서는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 과거 2000년도, 2011년도 이렇게 상호저축은행 파산했을 때하고 비춰보면, 일단은 일정 부분은 증권사나 다른 쪽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한 1, 2년 정도 파산이 일어나려면 기간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6월 이슈가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 의견으로는 이게 실제로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할인 분양을 하게 되면 일단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건데, 지금 할인 분양이나 이런 강도가 약하답니다. 그 약한 이유는 정부가 계속 보존을 해주니까 그 정부 정책을 보고 뭔가 해주겠지라고 하고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맞다면 6월에 별일이 없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계속 떠받치려고, 세금을 떠받치는 거죠, 사실. 떠받치려고 액션을 취하면 별일이 없을 거고요.
그게 정부하고 그 민간 기관, 그러니까 기업 간 줄다리가 만들어지면 다시 문제가 생겨가지고 요동을 칠 수도 있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게 한진해운 때도 그랬거든요. 한진해운에서 이제 한진그룹에다가 야, 너 사제 털어넣어 이랬는데 한진 쪽에서는 이거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뭐 정부에서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하다가 파산했거든요. 물론 너무나 부채가 컸기 때문에 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다 메꾸는 건 사실 불합리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 큰일이 터질 것 같기는 않지만 완전히 소멸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게 이제 6월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이 부분인데, 이게 미국에 그 여기 보시면 상업은행이거든요. 상업부동산이거든요. 농지나 이런 거 빼고나 상업부동산에 상위 100위 이상의 대출의 연체율인데, 이게 상위 100위의 연체율이 보시면 2022년 3쿼터까지는 내려오다가 그 이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연체율이 100위 이상에 있는 거는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내려오는 걸 멈췄거든요. 근데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 이게 연체율이 절대적으로 높진 않아요. 아주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긴 한데 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상업부동산의 시가평가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매일 그 데일리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게 9월쯤에 다시 평가돼서 장부에 반영된다는 전문가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실제로 장부가에 반영됐을 때 원래는 100원짜리였는데 100원짜리가 50원짜리나 이렇게 상계되게 되면 부실이 확 커지죠. 거기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가 하시더라고요. 주택 부분은 상관없어요. 주택 부분은 이거 지금 그 단독주택이거든요. 똑같이 100위 이상인데 이거는 주택 부분은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체율이. 주택 부분 문제가 없는데 상업부동산이 문제예요 지금. 그리고 상업부동산 보면 이거 포춘지에 기사 제목만 딱, 왜냐면 이거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제목만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상업 그 공실률, 상업시설 공실률, 오피스 공실률이 55%까지 증가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거는 어디냐면 내셔널 오피스 리포트 커머셜 엣지라고 하는 곳에서 낸 건데 3월 달에 나온 겁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여기 공실률이 16%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약 0.7% 더 올라간 겁니다. 공실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전체 내셔널 전체고 이거는 부분적인 것 같아요. 일정치요. 다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우리 재택근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피스의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이제 미국 경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괜찮지만 향후에 추세적으로 리세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실률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장부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충격이 없이 느끼고 있다가 실제로 장부 가격이 이제 주기적으로 한번 평가에 장부 가격이 올라올 때 우리가 매월 뭐 3분기, 3분기,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기별로 시가평가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 연 단위로 시가평가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들의 이제 평가가 이루어져서 다시 장부에 올라가는 게 한 9월쯤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때 이제 실제 평가가 돼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장부가에 계상되면서 실제. 그거 9월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6월하고 9월에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전문가가 있으십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정점을 치고 수축 국면으로 내려가고 있고, 미국은 뭐 고용시장이 굉장히 좋아서 난리를 치고 있긴 하지만 신규 실업자는 청구가서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는다거나 뭐 노동 쪽에서 뭐 임금 압력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연준이 의도하는 바는 결과적으로 짓누르는 거거든요. 고용시장을 짓누르려고 계속 하고 있죠. 시키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약간의 경기 수축이 발생해야만 인플레이션 압력도 줄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수축에 대한 방향성은 추세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다만 이제 연준이 살짝 수축시키고 다시 돌리겠다고 말하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게 리셋이 되지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결이 안 돼요. 여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잖아요. 이거 저기가 안 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니까 분양이 해결되면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굳이 주택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던 게 멈췄잖아요. 이런 멈춘 상황에서
굳이 높은 금리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가 안 생기겠죠. 물론 대규모 할인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세력이 그걸 구매하러 들어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 밀려 들어오면서 주택 가격을 밀어올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업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데 이거를 굳이 내가 자금, 예를 들면 뭐 어떤 건물을 100원짜리를 사는데 그걸 자기 돈을 다 주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대출을 끼고 뭐 대출 한 50%를 끼고 사는데 공실률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하에서 내가 50% 대출을 끼고 이 정도 높은 금리 수준의 얘를 그냥 지금 산다고? 이런 이제 매수 세력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상당히 막 후려치기 전까지 난리가 굉장히 싸게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이제 자산 가격의 거품이 꺼지는 거죠. 그런 이슈들, 그렇게 이제 또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시장 쪽의 부실 위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야기되게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수요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그게 이제 경기 수축을 가속화시키거나 이런 현상으로 이제 누적적으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은 강한 하드 랜딩이 아니고 소프트 랜딩을 하겠다고 항상 고점에서 얘기를 해댑니다. 나는 그걸 할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이제 그 차트가 예전에 자주 보여드렸던 건데, 크게 이 차트입니다. 이거 이 기준금리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짙은 색이 리세션 때인데 일정 부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는 경기가 확장하게 되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걸 리셋을 시켜야 돼요. 이 리셋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안 내릴 거라고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점점 이제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줄이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순간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면 이게 사실 긍정적인 이슈이기보단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정도로 그렇게 시장이 뜨거운 건 아니구나. 그리고 뜨겁다 하더라도 올리기가 난망하기 때문에 이제 버티고 상황을 지켜보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금리가 내려오면 이거는 긍정 시그널이 아니고 부정 시그널입니다. 붕괴될 수 있는, 즉 리셋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립 서비스나 행동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경기가 확장이 한번 되면 반드시 수축이 있어야만 새로운 확장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잠겨서 그 새로운 그 금리를 충분히 내려줘서 리셋을 해야만 새로운 경기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지금부터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요번 상승이 마지막 상승일 것 같은, 마지막 반등일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반등하고 나서 찍는 고점이 요번 바닥치고 올라왔던 사이클의 마지막 고점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